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기술 자료를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SQL 성능 최적화인데요. 특히 SQL 에어리어 튜닝, 그리고 데이터 타입 선택의 중요성, 또 옵티마이저 힌트 사용법,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 보니까 오라클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요. SQL 성능 개선 기법하고 데이터 타입 관련해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는 꽤 깊이 있는 기술 문서나 강의 자료 같습니다. SQL 성능이라는 게 사실 파고들면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있어서 재미있는 분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 속에서 SQL 성능 저하의 숨겨진 원인, 이런 걸 좀 찾아내고요. 또 어떤 기준으로 데이터 타입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또 어떻게 옵티마이저에게 힌트라는 조언을 줘야 하는지, 그 핵심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마치 전문가의 비법 노트를 같이 보면서 이런 건 실무에 바로 써먹을 수 있겠다. 이런 지식들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SQL 에어리어 튜닝인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반복 작업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루프 안에서, 그러니까 반복문 안에서 똑같은 인서트나 업데이트 문이 계속 반복될 때요. 이걸 매번 새로 파싱하는 건 엄청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지적하네요. 파싱 자체가 아무래도 부하를 주니까요. 그렇습니다. 매번 문법 검사하고 의미 분석하고 실행 계획 세우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건 정말 낭비죠. 그래서 홀드 커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라클에서는 이제 HLDCURCR equal yes, 릴리즈 커서 equal yes 뭐 이런 지시어를 사용해서요. 한 번 파싱된 커서를 메모리에 계속 붙잡아 두는 거죠. 아, 그냥 잡아두고 다음 호출일 때는 파싱 단계를 건너뛰게 만든다. 네, 맞아요. 그렇게 파싱 부하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 기능을 쓸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도 언급하고 있어요. 특히 그 프로시나 코볼 같은 프리 컴파일러 환경에서요.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프리 컴파일러라는 게 개발자가 쓴 SQL문을 컴파일러가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낮은 수준의 데이터베이스 호출함수, 예를 들면 오라클의 OCI 코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홀드 커서 지시어는 SQL문 안에다 적는 게 아니고요. 그 변환 과정에서 인식이 되도록 해당 SQL을 감싸는 프로그램 로직의 시작이랑 끝 지점, 거기에 딱 명시를 해줘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아, SQL 문 자체가 아니라 그걸 감싸는 로직에 넣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걸 잘 모르면 엉뚱한 데 놓고 왜 효과가 없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프리 컴파일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쓸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파싱 부하 줄이는 방법을 봤는데 아예 불필요한 파싱 자체를 막는 또 다른 방법으로 SQL 표준화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게 공유 메모리를 아끼는 습관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 이건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라클에는 공유풀이라는 메모리 영역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한번 파싱된 SQL이라 실행 계획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똑같은 SQL 요청이 오면 그걸 그냥 재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 SQL의 기준이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엄격하다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띄어쓰기 하나, 대소문자 다른 거. 심지어 주석이나 변수 이름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뱀프노랑 VEM, PNO 이것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이것만 달라도 오라클은 그냥 완전히 다른 SQL문으로 인식해버립니다. 와, 진짜요? 내용은 완전히 똑같은데 표현만 조금 달라도 매번 새로 파싱하고 메모리도 따로 쓴다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낭비인데요? 맞습니다. 옵티마이저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텍스트 비교를 통해서 동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발팀 전체가 SQL 작성 표준을 딱 정하고 그걸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 차원의 약속이군요. 네, 뭐 불필요한 공백 없애고 대소문자 사용 규칙 통일하고 변수명 규칙 지키고 이런 것만 잘해도 공유풀 효율이 확 올라가고 파싱 부하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팀 차원의 약속과 실천이 필수적이군요. 이런 정적 SQL과 좀 대비되는 개념으로 다이나믹 SQL의 함정도 지적하고 있네요. 네. 다이나믹 SQL. 이게 프로그램 실행 중에 SQL 문장을 이제 문자열 형태로 막 조립해서 실행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편할 때도 있지만 성능면에서 좀 주의해야 합니다. 문장이 실행 시점에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요. 거의 매번 새로 파싱해야 돼요. 그래서 SQL 공유 풀의 혜택을 거의 못 받습니다.
아, 공유가 안 되는군요. 네, 뭐 사용자가 직접 쿼리를 막 입력하는 화면이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로직에서는 가능하면 그냥 정적 SQL을 사용하는 게 성능이나 자원 효율성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네. 유연성이냐 성능이냐 이 트레이드오프를 잘 이해해야겠군요. 다음 주제는 좀 흥미로운 대로 파티션 뷰 최적화인데 이게 과거의 기술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오라클 버전 7 시절, 그러니까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경쟁 제품이었던 인포믹스, 거기는 파티션 기능이 있었는데 오라클은 그게 좀 약했어요. 그래서 약간 시장 출시 전에 BMT, 비포 마켓 타이밍, 임시 방편,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기능입니다. 어떤 방식이었는데요?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예를 들어 월별 데이터를 관리한다고 치면 1월 데이터 테이블, 2월 데이터 테이블 이렇게 물리적으로 테이블을 다 따로 만들어요. 아, 진짜로요? 월별로 테이블을 다 따로? 네, 그리고 이 개별 테이블들을 유니언 올로 묶어서 하나의 뷰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세일즈 히스토리 뷰 이런 식으로요. 아, 물리적으로는 여러 개인데 논리적으로는 하나처럼 보이게 만든 거군요. 그럼 쿼리는 어떻게 최적화가 돼요? 그 당시에 파티션 뷰 enabled equal to true라는 파라미터 설정을 해두면요. 사용자가 이 뷰를 조회할 때 웨어 조건조를 보고 옵티마이저가 좀 똑똑하게 움직였습니다. 만약 1월 20일부터 2월 15일까지 데이터를 조회한다. 이러면 옵티마이저가 딱 1월 테이블하고 2월 테이블만 접근하고 나머지 월 테이블들은 아예 스캔 대상에서 빼버리는 거죠. 이걸 이제 파티션 제거, 일리미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오, 당시로서는 꽤 기발한 아이디어였네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안 쓴다고 하셨죠? 네, 뭐 성능상의 한계도 있고 관리도 복잡하고 그래서 현재는 거의 사용 안 합니다. 오라클 8 버전 이후부터 훨씬 강력하고 효율적인 네이티브 파티셔닝 기능, 뭐 레인지니, 리스트니, 해시니 하는 것들이 도입됐거든요. 그걸 쓰죠, 지금은. 그렇군요. 그래도 이런 과거 기술을 아는 것도 기술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역사를 아는 것도 의미가 있죠. 네, 흥미로운 기술의 역사 한 토막이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보죠. 바로 데이터 타입 최적화입니다. 자료에서 작은 선택이 성능을 좌우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먼저 캐릭터, 즉 차 타입부터 볼까요? 네, 차 타입. 이건 고정 길이 문자열 타입이죠. 최대 255바이트 오라클 기준까지 길이를 정할 수 있고요. 만약에 지정한 길이보다 짧은 데이터를 넣으면 나머지 공간은 그냥 공백, 스페이스로 채워집니다. 40에 SQL 이렇게 세 글자만 넣으면 실제로는 SQL 이렇게 뒤에 공백 7개가 딱 붙어서 저장되는 거예요. 아, 무조건 길이를 맞추는 거군요. 널값 처리는 좀 특이하다고 들었어요. 오라클이랑 SQL 서버가 다르다고요? 네, 맞아요. 오라클에서는 차 타입 콜럼에 널 값을 넣으면 실제로는 공간을 거의 안 차지해요. 그런데 SQL 서버 같은 다른 DB에서는 널을 저장해도 선언된 길이만큼 공간을 딱 확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데이터 업데이트 될 때 생길 수 있는 로우 체이닝 현상을 미리 막으려는 목적도 있긴 합니다. 근데 오라클 방식이 공간 효율성은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쉘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때 쓰는 게 좋을까요? 고정길이라는 특성을 좀 살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성별 코드 M, F, 나 뭐 거래 상태 코드 SCF처럼 값의 길이가 항상 똑같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런 데 적합하죠. YYYY MMDD 형식의 8자리 날짜처럼 길이가 절대 안 변하는 데이터에도 유용하고요. 중요한 건 나중에 더 긴 값으로 업데이트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로우 이동이나 체이닝 걱정이 적을 때 그럴 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역시 공간 낭비겠네요. 그렇죠. 네, 그게 가장 큰 단점이죠. 데이터 길이가 막 들쭉날쭉할 경우에는 심각한 공간 낭비를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쉘 200으로 주소 컬럼을 만들었는데 대부분 주소가 한 50바이트 내외다. 그럼 나머지 150바이트는 그냥 계속 공백으로 낭비되는 거죠. 또 처음에 널이었다가 나중에 긴 값으로 업데이트되면 오라클에서도 체이닝이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게 이제 바차2 타입이겠군요. 가변 길이 문자열 타입이죠. 맞습니다. 바차2. 오라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가변 길이 문자열 타입이고요. 최대 4000바이트, 버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음까지 저장 가능해요.
입력된 데이터의 실제 길이만큼만 저장 공간을 씁니다. SQL이라고 넣으면 딱 3바이트만 쓰는 거죠. 물론 사용자가 일부러 SQL에 이렇게 공백을 넣어서 입력하면 그 공백도 데이터의 일부로 저장됩니다. 널은 체이랑 똑같이 공간 차지 안 하고요. 이건 주로 어떤 데이터에 쓰면 좋을까요? 이름, 주소, 게시물 내용, 각종 설명처럼 데이터 길이를 예측하기 어렵거나 가변적인 거의 모든 경우에 VHAR2가 적합합니다. 널 값이 자주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컬럼에도 유리하고요. 저장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선택해야 할 타입이죠. VHR2는 단점이 없을까요? 거의 완벽해 보이는데요.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당연히 있죠. 가장 주의할 점은 처음에 짧은 데이터가 들어갔다가 나중에 훨씬 긴 데이터로 업데이트될 경우예요. 업데이트할 때. 네. 그때 원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 블록에 공간이 모자라면 다른 블록으로 데이터 일부나 전체가 옮겨가야 하거든요. 이걸 이제 로우 체이닝 또는 로우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자주 발생하면 디스크 I/O가 늘어나서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테이블 만들 때 PCT 프리 옵션, 그러니까 블록 내 여유 공간 비율을 적절히 설정해서 어느 정도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간 효율성이냐 업데이트 시 성능 이슈냐 약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네요. 그럼 자료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타입을 권장하나요? 차보다는 VHR2 쪽인가요? 네, 자료의 결론은 꽤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VHAR2 사용이 유리하다 이렇게 권장하고 있어요. 심지어 성별 코드처럼 길이가 고정된 데이터조차도 그냥 VHAR2로 선언하고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길이를 제어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죠? 그 차의 공백 채움, 패딩 특성 때문에 비교 연산 같은 거 할 때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VHAR2 쓰고 필요하면 디폴트 제약 조건으로 공백을 채우거나 아까 말한 PCT 프리를 조절해서 체이닝 가능성을 관리하는 편이 더 낫다는 의견이에요. 비교 연산 문제요? CHR이랑 VARC2를 비교할 때 뭔가 다른가 보군요. 이게 바로 그 작은 선택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가 봅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의외로 많은 혼란과 버그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비교 규칙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네. 먼저 차 타입끼리 비교할 때는요. 비교하기 전에 두 값 중에 길이가 짧은 쪽 값 뒤에 공백을 막 채워서 길이를 똑같이 맞춘 다음에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CHR4 컬럼에 저장된 AB랑 CHR8 컬럼에 저장된 AB는 비교하면 같다고 나와요. 둘 다 내부적으로는 AB와 AB, 공백, 추가 상태로 비교되거든요. 그렇군요. 차 길이는 길이를 맞춰서 비교한다. 그럼 차랑 VARC2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때는 공백 채우기 이런 거 없이 그냥 값 자체를 문자 하나하나씩 비교합니다. 비교하다가 다른 문자가 나오거나 둘 중 한 문자열의 끝에 먼저 도착하면 비교가 끝나요. 만약 문자열 내용은 같은데 길이가 다르면 더 긴 쪽이 크다고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서 VARC2 타입의 AB랑 CHR8 타입의 AB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 8쪽은 뒤에 공백이 숨어 있으니까 그게 더 크다고 나오겠네요. 그렇죠. 차 8쪽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뒤에 공백 AB를 가지고 있으므로 VARC2의 AB보다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와, 이거 진짜 미묘한 차이네요. 그럼 컬럼이랑 직접 입력한 상속값, 리터럴이라고 하죠. 그걸 비교할 때는요. 예를 들어 where 차콜 equal AB 이런 거요. 이때는 컬럼의 데이터 타입에 맞춰서 리터럴 값을 변환한 다음에 비교합니다. 만약 찰 컬럼이 CHOR 4 타입이고 그 안에 AB 스코 공백 2개가 저장되어 있다면 where charcoal equal AB라는 조건은 참이 됩니다. 네, 왜요? 왜냐하면 비교할 때 리터럴 AB가 컬럼 타입인 CHOR 4에 맞춰서 AB 스코 공백 2개 추가로 변환된 후에 비교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정말 복잡하네요. 그래서 자료에 나온 것처럼 A는 C이고 B는 C인데 정작 A와 B는 같지 않다. A-B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바로 이 데이터 타입 간 비교 규칙의 차이 때문에 그런 논리적 모순처럼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CHOR 7 타입 컬럼 A에 ABC를 저장하고 VHACOR 7 타입 컬럼 B에도 ABC를 저장했다고 쳐요. 이제 리터럴 값 C equal ABC랑 비교해 봅시다. 네. A랑 C를 비교하면 where A equal ABC,
리터럴시가 A타입에 맞춰 A, B, C 칸으로 변환되니까 같다고 나오겠죠? 네. B랑 C를 비교하면 where B equal A, B, C 둘 다 가변 길이처럼 취급돼서 내용이 같으니까 당연히 같다고 나오고요. 그렇죠. 그런데 A랑 B를 직접 비교하면 where A equal B 어떻게 될까요? 아, CHOR인 A는 ABC 칸이고 VHOR인 B는 ABC니까 다르다고 나오겠네요. A가 더 크다고. 맞습니다. CHOR 타입인 A, ABC 칸이 VHOR 타입인 B, ABC보다 공백 때문에 더 크다고 판단돼서 결과는 다르다가 됩니다. A equal C이고 B equal C인데 A not equal B가 되는 거죠. 와, 저도 예전에 진짜 원인 모를 버그 때문에 밤새 고생한 적 있는데 혹시 이런 데이터 타입 불일치 문제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번뜩 드네요. 와, 조인 조건이나 웨어절에서 비교하는 컬럼들 이거 데이터 타입 일치시키는 거 정말 중요하겠어요. 가능하면 그냥 VHC어트로 통일하는 게 속 편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조인 조건에서 양적 컬럼 타입이 다르면 인덱스를 제대로 못 쓰는 심각한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교 대상 컬럼들의 데이터 타입과 길이를 일치시키는 게 중요하고 혼란을 줄이려면 VHCR2로 통일하는 걸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자, 다음은 숫자 타입인 넘버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넘버, 음수, 영, 양수 다 저장할 수 있고 정밀도, 프리시전이랑 스케일 지정해서 소수점 자릿수 관리할 수 있죠. 맞습니다. 오라클 넘버 타입은 되게 큰 숫자, 최대 38자리 위호 숫자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넘버 P, S 형태로 쓰는데 P는 소수점 포함한 전체 유효 숫자 자릿수고 S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죠. S를 빼먹으면 정수만 저장하거나 소수점 입력해도 반올림돼요. 금액처럼 정확한 소수점 표현이 필요하면 PS를 꼭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넘버 12 이러면 전체 10자리 숫자 중에 소수점 2자리를 쓰겠다는 거니까 정수 부분은 최대 8자리까지 가능한 거죠. 저장 방식은 VHCR2처럼 가변적인가요? 네, 넘버 타입도 가변 길이 방식으로 저장됩니다. 입력된 숫자를 표현하는데 딱 필요한 만큼만 바이트를 써요. 예를 들어 숫자 1 저장하는 바이트 수나 만 저장하는 바이트 수가 크게 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수만 저장할 거면 굳이 넘버 10 이렇게 길이를 제한할 필요 없이 그냥 넘버라고만 선언해도 공간 효율성이 좋습니다. 넘버 38 이렇게 넉넉하게 선언한다고 해도 작은 숫자 넣었을 때 공간이 낭비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 그건 몰랐네요. 넘버 타입 쓸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인덱스가 만들어진 넘버 타입 컬럼에 대해서 like 연산자로 검색할 때예요. 아, 라이크요? 숫자인데? 네. 예를 들어 사원 번호 컬럼 넘버 타입에 where year empino like 2023% 뭐 이런 식으로 쿼리를 하면요. 오라클이 내부적으로는 year empino를 문자열로 바꿔요. 뚜찰. 그 다음에 비교를 시도합니다. 이렇게 되면 컬럼 값 자체에 함수가 적용된 셈이라 인덱스를 전혀 못 쓰게 됩니다. 아, 인덱스가 무용지물이 되는군요. 그렇죠. 주민등록번호나 사번처럼 숫자 형식이지만 앞부분 몇 자리로 검색하는 패턴이 자주 쓰인다. 이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바이처2 타입으로 설계하는 게 성능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인덱스 활용 여부가 정말 중요하군요. 다음은 날짜와 시간을 다루는 데이트 타입입니다. 네, 오라클의 데이트 타입. 세기, 년, 월, 일, 시, 분, 초 정보까지 다 포함해서 7바이트 고정 길이에 저장됩니다. NLS 데이트 포맷이라는 환경 설정 값에 따라서 셀렉트 했을 때 보여지는 기본 출력 형식이 달라질 수 있고요. 데이트 타입 쓸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뭔가요? 별도로 시간을 지정 안 하면 00시, 00분, 00초로 저장되거나 sys 데이트 함수를 쓰면 현재의 시분초까지 같이 저장되거든요. 그래서 특정 날짜랑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을 때 이 시간 정보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 날짜만 같은 걸 찾고 싶을 때요. 네. 예를 들어 where higher date 2024-05-15 이렇게 쿼리하면 실제로는 2024-15-00.00.00이랑 정확히 똑같은 데이터만 찾아와요. 만약 그날 입사한 모든 사람을 찾고 싶다?
그러면 where, trun, c, higher date, equal to date, 2024-05-15, YYY MMDD 이런 식으로 trn c 함수를 써서 시간 정보를 잘라내야 합니다. 또 데이트 컬럼에 SUBSTR이나 like 같은 문자열 함수를 쓰면 내부적인 TOCHR 변환 때문에 인덱스를 못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데이트 타입은 언제 쓰려게 제일 좋을까요? 날짜끼리 더하고 빼고 하는 시간 연산이 자주 필요하거나 아니면 로그 기록처럼 10분초 단위의 정확한 타임스탬프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럴 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는 단순 날짜 저장하고 검색하는 용도라면 오히려 다른 타입을 추천하는 뉘앙스네요. 네, 맞아요. 만약에 YYYYMMDD 형태의 8자리 날짜 정보만 저장하고 주로 이 날짜 값으로 동등 비교, equal, 나 범위 검색, between을 한다. 이런 용도라면 차라리 CHR8이나 VAR CHR2 8 타입을 쓰는 게 어떤 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왜죠? 저장 공간은 데이트 타입 7바이트보다 약간 1바이트 손해보지만 트렁크 함수 쓸 필요 없고 암묵적 형변환 때문에 인덱스 못 쓰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으니까요. 성능이랑 편의성을 위한 트레이드 오프라고 볼 수 있죠. 아, 정말 데이터 타입 하나하나에 고려할 게 많네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길이 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간단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VARCH2는 예상되는 최대 길이보다 좀 충분히 넉넉하게 지정하는 게 좋고요. 반대로 차는 반빗이 필요한 최소 길이만 딱 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다국어 환경이라면 문자 표현에 필요한 바이트 수가 언어마다 다르니까 한글은 2, 3바이트, 길이를 더 신중하게 정해야 하고요. 넘버 타입은 정수만 저장한다면 PS 지정 없이 그냥 넘버로 두는 게 효율적이고 소수점 관리가 필요해서 PS를 지정할 때는 특히 전체 자릿수 P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데이트 타입 선택의 중요성 확실히 느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주제인 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옵티마이저에게 길을 안내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소개되었네요. 맞습니다. 힌트가 왜 나왔는지 알려면 옵티마이저 종류를 잠깐 알아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 RBO라고 불렀어요. RBO는 그냥 정해진 규칙 순서대로 기계적으로 실행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개발자가 결과를 예측하기 쉬웠고 굳이 힌트가 필요 없었죠. 네. 그런데 오라클 버전 올라가면서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 CBO가 기본이 됐어요. CBO는 테이블의 데이터 분포나 인덱스 같은 통계 정보를 보고 가장 비용, 코스트가 적게 들 거라고 예상되는 실행 계획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훨씬 똑똑해진 것 같은데 문제가 있었나요? 똑똑해졌지만 때로는 그 통계 정보가 실제 데이터 상황을 제대로 반영 못하거나 통계가 오래됐거나 데이터 분포가 아주 특이하거나 아니면 CBO의 예측 모델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서 오히려 비합리적인 소위 말하는 멍청한 실행 계획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긴 거죠. 개발자가 보기에는 명백히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바로 이런 CBO의 판단 오류를 보완하고 개발자가 원하는 실행 경로를 좀 유도하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힌트입니다. 아하. CBO가 가끔 귀를 잘못 들 때 이쪽으로 가세요 하고 알려주는 거군요. 어떻게 사용하나요? 셀렉트, 업데이트, 딜리트 모음 바로 다음에 주석, 커멘트 형태로 특별한 문법을 써서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플러스 인덱스, EMP 인덱스 뭐 이런 식으로요. 주석 안에 플러스 기호를 붙여서 이게 힌트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참고로 인서트부는 데이터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넣는 거니까 힌트를 쓸 수 없습니다. 그럼 힌트를 쓰면 옵티마이저는 무조건 개발자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나요? 시키는 대로? 그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힌트는 명령이 아니라 제안 또는 조언에 가까워요. 옵티마이저는 힌트를 받았더라도 그 힌트가 문법적으로 틀렸거나 해당 실행 계획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예를 들어 존재하지도 않는 인덱스를 쓰라고 하면 그 힌트를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아, 무시할 수도 있군요. 네, 자료에 나온 비유처럼 눈앞에 뻔히 낭떠러지가 보이는데 앞으로 직진하라고 한다고 그대로 가진 않는다는 거죠. 재미있으면서도 중요한 비유네요. 어떤 종류의 힌트들이 주로 사용되나요? 테이블 전체를 스캔하게 유도하는 풀 힌트, 특정 인덱스를 쓰도록 강제하는 인덱스 힌트, 프롬절에 쓴 테이블 순서대로 조인하게 하는 오더드 힌트, 특정 조인 방식, 네스트드 룹, 소트머지, 해시 조인을 쓰도록 유도하는 유즈NL, 유즈머지, 유즈해시 힌트,
인덱스를 거꾸로 읽게 하는 인덱스 DSC 힌트 등등 엄청 많습니다. 정확한 목록이란 사용법은 사용하시는 데이터베이스의 공식 매뉴얼, 예를 들면 오라클의 SQL 튜닝 가이드 같은 걸 참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예를 들어서 특정 컬럼의 데이터 분포가 매우 불균형해서 skewed, 대부분의 값은 몇 개 없고 특정 값 하나만 엄청나게 많은 경우를 생각해보죠. 네. 이때 CBO는 평균적인 통계 정보만 보고 이거 인덱스 써봤자 별로겠다 하고 풀스캔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개발자는 그 특정 값, 데이터가 적은 값을 조회할 때는 인덱스를 타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걸 안다면 플러스 인덱스, 테이블 별칭, 인덱스 이름 이런 힌트를 써서 강제로 그 인덱스를 타도록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아하.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힌트는 절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성능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SQL 문장 자체를 더 효율적으로 바꾸거나 근본적인 문제, 인덱스 설계 오류, 테이블 구조 문제 등을 해결하는 거예요. 힌트는 이런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거나 특정 상황에 대한 미세 조정을 위해서 쓰는 최후의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섣부른 힌트 사용은 오히려 나중에 데이터가 변하면서 더 큰 성능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네, 힌트 사용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점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옵티머이저에게 영향을 주는 힌트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옵티머이저가 실제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다음 주제인 실행 계획 확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이 인상 깊네요. 그렇습니다. SQL 튜닝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 즉 SQL문이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 어떤 단계를 거쳐 실행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똑같은 결과를 내는 SQL이라도 실행 계획이 어떻게 짜이냐에 따라서 성능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실행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수동 방식인데 explain plan for SQL문 이라는 명령을 써서 해당 SQL의 실행 계획을 tplan table 이라는 특별한 테이블에 미리 저장해 놓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select from table dbmxplan.display와 같은 쿼리를 써서 tplan 테이블에 저장된 계획을 사람이 보기 좋은 형태로 조회하는 거죠. 이 방식은 실행 계획이 아주 복잡하고 길 때 분석하기에 좀 용이합니다. 물론 이 tplan 테이블은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데 오라클 설치할 때 제공되는 UTL explain.sql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생성됩니다. 자료에서는 여기에 기본키 PK를 추가하면 관리상 더 좋다고 권장하고 있네요. 수동 방식은 좀 번거로워 보이는데 자동 방식도 있다고요. 오라클 7.3 버전부터 가능했다고 하네요. 네, 훨씬 간편한 방법이죠. SQL 플러스나 SQL 데벨로퍼 같은 툴에서 set auto trace on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SQL문을 실행하면 쿼리 결과랑 함께 해당 SQL의 실행 계획 그리고 실행 통계 정보까지 자동으로 쫙 보여줍니다. 오, 편하네요. 네, 만약 쿼리 결과는 필요 없고 실행 계획만 보고 싶다. 그러면 set auto trace, trace only, explain 이 옵션을 쓰면 됩니다. 개발이나 튜닝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이에요. 실행 계획을 보면 어떤 정보들을 읽어야 하나요? 처음 보면 좀 복잡해 보이던데요. 처음 보면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기본적인 구조만 알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실행 계획은 들여쓰기, 인덴테이션 형태로 표현되거든요. 가장 안쪽, 그러니까 가장 오른쪽으로 들여쓰게 된 작업부터 먼저 실행되고 같은 레벨의 작업들은 위에서 아래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면 돼요. 아,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네. 그리고 각 줄마다 어떤 종류의 작업을 하는지, 테이블 액세스 풀, 테이블 전체 스캔, 인덱스 유닉 스캔, 고유 인덱스 스캔, 네스티드 루프 조인, 해시 조인, 필터링 등등, 그리고 어떤 대상 오브젝트 네임에 대해 하는지, 테이블 이름, 인덱스 이름 등이 표시됩니다. 이 정보들을 쭉 따라가면서 SQL이 이런 순서로 테이블이랑 인덱스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공하는구나, 이걸 파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자료에 나온 것처럼 EMP 테이블이랑 DEP 테이블을 DEPT로 조인하고 EMP의 급여를 SLGRD 테이블 기준으로 필터링하는 SQL이 있다면 실행 계획에는 아마도
DEP 테이블에서 특정 부서 번호를 찾고 인덱스 스캔, 그 부서 번호를 이용해서 EMP 테이블에서 해당 직원들을 찾은 다음 네스티드 리프 조인, 찾아진 직원들의 급여를 SLGRD 테이블과 비교해서 필터 또는 조인, 최종 결과를 만드는 뭐 이런 식의 단계들이 표시될 겁니다. 결국 이 실행 계획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 이게 SQL 성능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는 첫걸음이군요. 정확합니다. 실행 계획 안 보고 실행 튜닝하는 건 지도 없이 낯선 곳 찾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자, 다음 주제는 이렇게 실행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SQL 작성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유연성을 너무 추구하다가 성능을 놓치는 경우, 라이크 만능주의의 함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검색 조건이 여러 개 있는 화면에서 어떤 조건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모든 조건을 막 where column like %점 bind variable %나 where column equal nvl bind variable column 이런 식으로 하나의 SQL로 그냥 퉁쳐서 처리하려는 경향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짜면 SQL 문장 하나로 다양한 검색 케이스를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코드가 간결해지고 편하다고 느낄 수 있죠. 얼핏 보면 되게 똑똑한 방법 같아요. 근데 성능 측면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옵티마이저는 보통 SQL문이 처음 실행될 때 주어진 조건, 바인드 변수 값을 보고 최적의 실행 계획을 하나 딱 결정해서 공유풀에 저장해둔다고 했잖아요. 네. 예를 들어 고객번호, 커스트노로 검색할 때 가장 효율적인 인덱스를 쓰도록 실행 계획이 만들어졌다고 쳐요. 그런데 사용자가 다음번에는 고객번호는 안 넣고 출고일자, 쉽데이트만 넣어서 검색하면 어떻게 될까요? SQL 문장은 똑같으니까 옵티마이저는 이전에 만들어둔 고객번호 인덱스를 쓰는 실행 계획을 그대로 재사용하려고 합니다. 아, 그럼 출고일자 조건은 전혀 활용 못하고 고객번호 인덱스를 비효율적으로 읽거나 인덱스 전체 읽고 테이블 랜덤 액세스, 심지어는 그냥 테이블 전체를 다 읽는 풀 테이블 스캔 방식으로 동작해서 성능이 확 떨어질 수 있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편리함을 위해 만든 하나의 SQL이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비효율적으로 동작하는 결과를 낳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조건 분기 방식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즉, 프로그램 코드, 자바, C#, PLSQL 프로시저 등 레벨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조건 값을 확인하고요. 그 조건에 가장 최적화된 별도의 SQL문을 실행하거나 아니면 프로시저 안에서 if, 케이스문을 써서 상황에 맞는 SQL 블럭을 선택적으로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출고일자랑 고객번호 검색 화면이라면 사용자가 출고일자만 넣었을 때는 출고일자 인덱스 쓰는 SQL 실행하고 고객번호만 넣었을 때는 고객번호 인덱스 쓰는 SQL 실행하고 둘 다 넣었을 때는 둘 중 더 효율적인 보통 선택도가 높은 고객번호 쪽 인덱스 활용하는 SQL 실행하고 만약 둘 다 안 넣었다면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전체 조회를 위한 또 다른 SQL을 실행하거나 이런 식으로 로직을 나누는 거군요. 네, 바로 그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각각의 경우에 맞는 최적의 실행 계획을 옵티마이저가 만들고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 SQL에서는 바인드 변수를 적절히 사용하게 되니까 파싱 부하 감소나 SQL 공유 효율 증대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훨씬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일이 좀 더 많아지겠지만 장기적인 시스템 성능과 안정성을 생각하면 훨씬 현명한 접근 방식이네요. 자료에서 이걸 개발자들이 갖춰야 될 도덕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네, 당장의 편의성보다는 시스템 전체의 성능과 유지 보수성을 고려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주제입니다. 프로시저나 한미수 안에서 데이터를 조회할 때 쓰는 fetch와 select into의 차이점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아, 이것도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죠. 보통 fetch는 여러 건 데이터 처리할 때 쓰고 select into는 딱 한 건만 가져올 때 쓴다.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설명이 아니라고요. 네, 그건 그냥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고 두 방식의 본질적인 차이를 설명해 주지는 못해요. 핵심 차이는 커서 처리 방식에 있습니다. select into 문장은요, 그 한 줄 안에 사실 커서를 열고 오픈, 데이터를 가져오고 fetch, 커서를 닫는 클로즈 일련의 과정이 암묵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 한 줄에 다 들어있는 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 건수가 반드시 한 건 이하이거나 PK로 조회 또는 불크 컬렉트 인투 구문을 써서 미리 정해진 배열 크기만큼만 반환될 것이 확실할 때 쓰는 게 적합합니다. 만약 콜의 결과가 2건 이상 나오면 오라클은 어떤 데이터를 변수에 넣어야 할지 모르니까 토메니 로우스라는 에러를 딱 내보냅니다. 그럼 패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패치는 반드시 명시적인 커서 선언과 함께 쓰입니다. 즉, 개발자가 코드에 declare cursor is select 무슨 문 이렇게 커서를 먼저 선언하고 open cursor name으로 커서를 열고 루프 안에서 fetch cursor name into variable 구문으로 데이터를 한 건 또는 배열 단위로씩 반복해서 가져온 다음 처리가 끝나면 close cursor name으로 명시적으로 커서를 닫아주는 전체 과정을 직접 코딩해야 해요. 아, 직접 다 써줘야 하는군요. 네. 이 방식은 쿼리 결과가 몇 건이 될지 미리 알 수 없거나 결과 데이터 양이 아주 많아서 한 번에 메모리에 다 올리기 부담스러울 때 사용합니다. 루프를 돌면서 필요한 만큼 데이터를 가져와 처리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거죠. 아하, 이제 명확해지네요. 결과 건수가 1건 이하로 확실하거나 최대 건수를 알고 있고 메모리에다 담을 수 있다면 간편한 select into를 쓰고 결과 건수가 불확실하거나 대량이어서 나눠서 처리해야 한다면 좀 번거롭더라도 명시적 커서랑 fetch를 써야 하는 거군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료는 한 가지 더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을 강조하는데요. 바로 커서 루프 안에서의 또 다른 커서 사용, 즉 중첩 커서의 위험성입니다. 소스에서는 이걸 아주 강하게 악당, 빌런이라고까지 표현했더군요. 악당이요? 와, 왜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표현했을까요? 성능이 아주 안 좋은 거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깥쪽 커서 루프가 한 번 돌 때마다 안쪽 커서가 새로 열리고 오픈, 데이터를 찾고 패치, 닫히는 클로즈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커서 관리를 위한 메모리 영역, PGA, 할당, 해제 이런 게 반복되면서 상당한 부하를 유발해요. 심한 경우 성능이 2배, 3배 이상 느려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중첩 커서 구조는 피하고 외부 쿼리에서 조인, 스칼라 서브 쿼리 같은 걸 활용해서 한 번에 SQL로 필요한 데이터를 모두 가져오도록 SQL을 리팩토링하는 게 좋습니다. 중첩 커서는 가급적 피해야 할 패턴이군요. 명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다뤘네요. SQL 에레아 튜닝과 표준화부터 시작해서 파티션 비유의 역사, 데이터 타입 선택의 중요성과 비교 로직의 함정, 옵티마이저 힌트의 올바른 사용법, 실행 계획 확인의 필수성, 바람직한 SQL 작성 스타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fetch와 select into의 정확한 용도까지. 와, 정말 많네요. 네, 오늘 논의를 좀 정리해보면 결국 SQL 성능이라는 건 단순히 쿼리 문장 하나 잘 짜는 걸 넘어서는 아주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SQL 작성 표준을 일관되게 지키는 습관, 데이터의 특성과 사용 패턴을 고려한 최적의 데이터 타입 선택, 특히 VAR, CAR2의 장점과 CHIR 비교시 주의점 이해, 옵티마이저의 한계를 이해하고 필요할 때만 신중하게 힌트를 사용하는 지혜, 실행 계획을 통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는 능력, 유연성과 성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SQL 작성 스타일, 조건부 로직 활용,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 fetch, worse, select into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 이 모든 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네,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실무에서는 놓치기 쉬운 중요한 원칙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이 모든 복잡한 최적화 기법과 원칙들을 고려할 때 혹시 우리가 일상적인 개발 습관 속에서 이런 기본적인 SQL 원칙들을 무심코 간과함으로써 시스템의 성능 잠재력을 얼마나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네요. 성능 최적화 작업을 할 때 데이터 타입 하나하나의 바이트 수를 따지는 이런 미시적인 디테일에 집중하는 것과 앞서 이야기 나눈 조건부 SQL 실행처럼 애플리케이션 로직 자체를 개선하는 거시적인 접근 중 과연 어떤 방향이 실제 성능 개선에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